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랫동안 이어진 일본의 경기 침체가 정말 끝났는지 혹은 여전히 안개 속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한때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미국을 바짝 추격하던 나라가 도대체 왜 잃어버린 20년 혹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오명을 썼는지,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신 분 많으실 텐데요. 버블 경제의 전성기부터 최근의 경제사회 구조까지 실제로 일본 안팎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 경제의 황금기를 말하려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미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빠른 재건과 산업화를 이뤄낸 일본은 80년대에 이르러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펼쳤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등 일본 브랜드는 품질의 대명사가 되었고, 메이드 인 재팬이라 하면 곧 최첨단 기술력을 상징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무렵 일본의 눈부신 성장의 견제를 느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당장은 해외 투자를 쉽게 하고 값비싼 부동산과 기업을 대거 사들일 수 있어 일본 국내에서는 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동산 주식시장의 거품이 과도하게 껴있었습니다. 결국 1990년대 초 이 거품이 무너지는 순간 일본 경제는 뼈아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이 일본에서 속속 등장한다라는 말이 나돌던 시절은 끝나고, 부동산 가격 폭락과 신용 경색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은행들도 대규모 부실 채권에 시달렸죠. 정부와 중앙은행이 부실을 정리하고자 적극 개입했지만 세계 경제가 다시 화랑에 접어드는 동안에도 일본은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에서 좀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잃어버린 20년, 더 길게 보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일본의 경기 침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고 있을까요? 일본을 직접 여행해보거나 뉴스를 통해 접하신 분들은 예전만큼의 활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정체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는 확실히 안정감을 유지해왔습니다. 국가 부채가 매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자국 내에서 상당 부분 해결했습니다. 즉, 일본 국민들이 자국 국채를 대거 매입해 내부에서 돈을 돌린 셈이죠. 그래서 세계 시장이 요구하는 만큼 높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도 막대한 부채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환경이라 임금이 정체된 상태에서도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 하락이 의외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종신고용이나 연공서열 문화를 중시하던 일본 기업들은 쉽게 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가능한 한 내부 인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규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이들에게 매력적이었지만, 거꾸로 기업이 모험적인 혁신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를 고착화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서구권 전문가들은 일본을 가리켜 경제가 정체되는데도 대규모 실업이나 빈부 격차가 터지지 않는 독특한 안정 모델이라고 평하기도 했죠. 물론 일본 내부에서는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옵니다. 80에서 90년대에는 하드웨어와 장인 정신에 기반해 세계를 주도할 수 있었지만, 디지털 시대로 급격히 변모한 21세기 들어서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진단이 많죠. 한때 전자제품 하면 의뢰에 떠오르던 브랜드들이 스마트폰 시대에는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기엔 관료주의적 절차와 보수적인 문화가 여전히 높게 자리 잡고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필수적인 영어 활용도도 낮은 편이라 창업가들이 해외로 뛰어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정말 최근 들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아직 다수의 전문가들은 완연한 회복으로 보기는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급격한 엔저 상황이 수출업체들에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은 생활비가 높아지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부채 문제 역시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특수한 금융 재정 구조 덕분에 버티고 있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이 취약해질 우려가 큽니다. 더불어 미래 세대에게 이 부채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시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이른바 자산 가격 안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일본에서 집을 장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한국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 대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이 투자 목적이 아니라 소비재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집값 폭등에 따른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상대적으로 덜 심화되었고 큰 사회적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이죠. 또 높은 상속세 역시 자산의 대물림으로 인한 빈부 격차 확대를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 기제로 작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이 영원히 보장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미 상속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늘어나는 고령층에게 복지 지출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라는 근본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트렌드는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죠. 다만 일본은 그 속도가 훨씬 앞서 있고 이미 수십 년간 저성장 환경에서 지내온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참고 모델로 언급되곤 합니다. 결국 일본의 경기 침체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이르며 잃어버린 30년을 청산하는 데는 아직 더 많은 시간과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가까워 보입니다. 정부가 무작정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이전부터도 반복되어 왔지만 그 반사이익이 기국 내 신생 기업들로까지 골고루 퍼지는지 인구 노동시장의 구조를 혁신할 묘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 환경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하는 만큼 일본 역시 자신들만의 특수 해법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전 세계가 점차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일본은 이미 한 발 앞서 이 문제를 겪으며 안정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굴려온 실험 사례로서 흥미롭게 지켜볼 만합니다. 높은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극단적인 경제사회 붕괴를 막아낸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는 반면교사도 되고 참고 교훈도 될 테니까요. 과연 일본의 장기 침체가 새로운 활로를 찾으며 막을 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혁신 없이 천천히 부채와 인구 문제에 직면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문제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경기 침체가 정말 끝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버블 붕괴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온 일본 경제 상황과 그 이면의 구조적 특징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눈부신 고도성장의 기억 뒤에 길게 드리워진 침체의 그림자, 그 속에서도 나름의 안정성을 지키고 있는 독특한 메커니즘이 정말 흥미롭죠. 우리 모두 단순히 일본은 실패했다라는 단정이 아닌 일본이 겪고 있는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를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깊이 있는 통찰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경제 과학 상식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